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와중에 미국 증시는 최근 5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번 회복장을 이끌어 왔는데요. 근데 이런 의문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증시는 도대체 왜 좋은 거야?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때문인데요. 연준이 돈을 푼다 라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연준이 죽어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찍어내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돈을 공급해 왔습니다. 신용대출이나 회사채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유통되는 돈이 총 10억 원이었다면 그 규모가 15억 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규모가 부풀려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시장은 연준의 유동성이 이끌어온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3월 11일 이후로 연준이 공급한 유동성의 규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까지 계속해서 누적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연준이 이렇게 돈을 푸는 목적이 정확히 말하면 증시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고 기업의 부도를 막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 증시는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0일부터 연준이 공급하는 유동성에 약간의 정체기가 왔고요. 그리고 6월 17일부터 살짝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증시가 이렇게 조정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아마 고민이 드실 겁니다. 지금 현금을 다 빼놔야 되나? 두 번째 조정이 시작인가?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시장이 막 떨어질 때는 연준이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하다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유동성을 다시 회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회수 시작점이 2008년 12월 17일이었는데요. 이후로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2009년 3월 2일까지 하락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약 마이너스 23% 정도 빠졌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그때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고 연준이 실물 경제가 암흑으로 빠지게 되면 유동성을 다시 늘리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늘려오다가 처음으로 축소하기 시작한 시점인 만큼 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도 2차 조정이 올 거야, 두 번째 바닥 보게 될 거야 라면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셨다가 돈을 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월 23일 바닥을 찍은 이후로 시장이 한 번 빠질 때 마이너스 8% 이상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빠지나 보다, 조정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하면 얼마 안 가서 금세 올라버리고 떨어질만 하면 또 올라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회복장에서는 초보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기관 투자자 등 전문가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결국 시장 예측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일단 시장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한 주, 두 주씩 조금씩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 돈이 좀 걸려 있어야 더 관심 있게 보고 시장이 변화할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적정가가 올 때마다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살 것이냐? 저는 최근 3개월간의 회복장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많이 회복됐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소수 종목이 이끌어온 장세였습니다. 연초 대비 시장 상황을 보면요. IT, 헬스케어 일부 섹터 외에는 거의 피바다 수준입니다. 특히 파망이라 불리는 6개 주도주가 S&P 500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최근 1년간 더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이 소수 종목들에게 들어갔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 파망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망이 비싸다는 얘기는 이미 3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올해 초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올해 초만 봐도 6개 기업의 평균 PE가 51.38 수준에 달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평균 22.67% 상승을 했죠. 단순히 비싸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들을 대체할 만한 좋은 펀더멘탈을 가진 우량주가 있느냐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넥스트 파망이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몰빵하는 것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빠망뿐만 아니라 추가로 어떤 성장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목 선별의 기준은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상 초우량주들 중에서 3월 23일 바닥 이후로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입니다. 이 말인 즉슨 코로나 이후에도 유망한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보시면 우리 빠망 중에서 구글만 제외하고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오히려 요즘에 파트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테슬라가 새롭게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구글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구글은 코로나 때문에 광고 실적에 타격을 입으면서 다른 인터넷 기업들 대비 힘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구글의 펀더멘탈이 흔들린 건 아니지만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광고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7개 기업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3가지 전자상거래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이 키워드에 걸리는 기업이 아마존과 쇼피파이, 페이스북인데요. 징동닷컴도 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발 리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이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작년부터 쇼피파이라고 하는 캐나다 기업이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베이를 제치고 2등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했는데요. 아직 영업이익은 적자긴 하지만 매출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주가 역시 2019년 한 해 동안 2배 가까이 올랐고 올해만 해도 지금까지 연초 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이 쇼피파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존과 다른 점이 아이템 중심이 아니라 판매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쇼피파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판매자들이 자기만의 샵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소비자들이 샵에 방문을 하게끔 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제한된 틀 안에서 아이템들을 쭉 진열하는 아마존과 다르게 판매자들의 개성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쇼피파이라는 플랫폼 위에 입점한 개개인의 쇼핑몰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쇼핑몰들과 다른 건 개발자가 없이도 쇼피파이라고 하는 OS 안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 스킨들 그리고 유용한 기능들을 유료로 결제를 해서 나만의 쇼핑몰을 손쉽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스마트폰을 세팅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페이스북도 최근에 페이스북 샵, 인스타샵을 런칭을 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인스타 브랜드 계정에 사진을 진열해두면 결국 사는 건 외부 쇼핑 플랫폼을 가서 사야만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 인스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주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객 중심적으로 플랫폼을 설계한 아마존과 다르게 판매자들의 개성, 판매자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등장이 앞으로 아마존의 독주를 받고 전자상거래 업계 트렌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코로나로 업무 디지털화의 속도가 붙게 되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키워드에 걸리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어도비 스캔, 아크로벳 리더, 어도비 사인 등등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소프트웨어들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셀이나 PPT, 워드 등 오피스 제품들로 유명하죠. 두 기업 모두 클라우드에 기반한 구독형 모델로 전환을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특히 어도비는 최근에 전자서명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입으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힘차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 3월부터 5월 3달 동안 전자서명 앱이죠. 어도비 사인 사용량이 17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데 필요한 어도비 스캔 설치율이 66% 증가, 스캔한 문서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아크로벳 리더 프로그램 설치율이 4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두 기업 모두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따까리 하는 기업들이죠. 역사적 수익률을 보면 어도비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기업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높거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어도비는 배당이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더라도 크게 튀어오르는 아이를 사고 싶다면 어도비, 크게
튀어오르진 않더라도 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을 갖고 싶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아마존 이렇게 3개 기업이 키워드에 걸렸는데요. 그런데 테슬라 자동차 회사라 쳐도 엔비디아랑 아마존이 자율주행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존이 죽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고요. 엔비디아는 벤츠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두 자율주행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율주행 차를 실제로 타보거나 본 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먼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총 769대의 자율주행차가 이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분 자동화되는 게 아니고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사라지는 완전 자동화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자율주행 업계 탑3가 여기 구글의 웨이모와 GM의 크루즈,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입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아마존이 단숨에 자율주행 업계 3등이 된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인수 소식에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베조스는 카피캣이다 라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우주, 자율주행까지 두 CEO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계속 겹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테슬라든 아마존이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GPU,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차량에 탑재되는 이 GPU 성능이 좋아야 이게 사람인지 물체인지 혹은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벤츠와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엔비디아랑 벤츠가 콜라보한 자율주행차 모델이라고 하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고 이 모델 그대로 나온다면 이 차를 정말로 사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을 전자상거래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이 3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주도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인 만큼 매수를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관심 종목 리스트에 추가를 해놓고 계속 추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